하시고, 오늘 공부할 범위는 잡어는 1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15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발제 준비해 주셨어요. 8절 한 분, 90절 한 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장 8절부터 볼까요? 이상배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제 15장의 8절, 대공업이 매뉴팩처 수공업 간의 공업에 미친 혁명적 영향입니다. 어, A부터 E까지 총 5개 단락이 있는데, A 수공업과 분업의 바탕을 둔 협업의 타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계에 의해서 수공업적 협업이 타도됩니다. 대표적으로 풀 베는 기계가 등장함으로 해서 풀 베는 사람들의 협업이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 기계에 의한 수공업적 분업에 기반한 매뉴팩처가 타도됩니다. 사례가 세 가지 있는데, 일단 제침기의 개발로 인해서 일 노동일에 10명의 노동자가 분업으로 4만 8천 개의 바늘을 생산하던 것이 11시간의 일 노동일 동안 어, 제침기 기계 한 대당 14만 5천 개씩 생산을 하고 그 기계 네대를 한 명의 노동자가 관리함으로 해서 하루에 60만 개의 바늘이 생산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단 한 대의 작업기가 협업 또는 매뉴팩처를 대체할 때 그 작업기 자체가 새로운 수공업적 생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토대로 한 수업적 생산의 재생은 공장제 생산으로 가는 과도기에 불과하다. 이게 이번 절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들은 뒤에서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코벤트리의 견직업 오두막 지배 공장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각형으로 나란히 세워진 오두막집 안에 각각 2대에서 6대의 직기를 설치하고 그 오두막집들의 중간 부분에 증기기관을 설치해서 그 증기기관이 각 집에 있는 직기에 동력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직기가 작업하고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직기 한 대당 증기 사용료를 징수했고 12년 이상 이런 방식을 지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두막집 공장과 진정한 공장 사이의 투쟁은 300여 개의 오두막집 공장이 모두 전멸, 폐업이겠죠. 폐업하는 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매뉴팩처에 의한 제품 생산이 일련의 단계적 과정 대신 다수의 관련 없는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 설립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철펜 제조업 부분이 있는데요. 어,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섞이거나 혹은 공정들이 섞였을 때 이걸 작업을 하기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강철펜의 경우 서로 다른 6개의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하는 자동 장치가 발명이 되고 강철펜 12다스 144개의 도매 가격이 1820년에는 수공업으로 7파운드 4실링씩 1830년대에 빠뜨렸네. 매뉴팩처 방식으로 생산할 때는 한 이만큼의 분량이 8실링 같은 가격을 96펜스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생산으로 넘어간 1860년대에는 2에서 6펜스의 공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매뉴팩처와 간의 공업에 대한 공장 제도의 영향입니다. 공장 제도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 부분의 생산에서 규모가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변화합니다. 기계재 생산의 원리는 생산 과정을 그 구성 단계들로 분해하여 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기계학, 화학 등 자연 과학을 응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계는 매뉴팩처적 분업에 기반한 부분 과정들의 위계적 편성을 분해하고 집단 노동자 또는 결합된 노동 인원의 구성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킵니다. 기계재 혹은 공장재 분업은 부인, 아동, 미숙연금 같은 값싼 노동의 고용에 의거하게 됩니다. 공장은 간의 공업 또한 자신의 외부 부서로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틸리 한명 회사의 셔츠 공장은 1000명의 공장 노동자와
농촌에 산재한 9천 명의 간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값싼 노동력의 착취는 공장보다 근대적 매뉴팩처, 간의 공업에서 더 뻔뻔하게 이루어집니다. 매뉴팩처는 공장 제도에 기술적인 기초가 없어서 여성과 아동을 유독물질의 영향에 내맡겨 두게 됩니다. 간의 공업은 노동자의 분산에 의한 저항 능력이 감소되고 수많은 약탈적 기생자들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개입하며 같은 생산 부분의 기계적, 매뉴팩처적 생산과 경쟁, 그리고 또 빈곤에 의해서 열악한 노동 조건을 형성하고 취업이 불규칙성이 증대하고 대공업과 대농업에서 쫓겨난 과잉 인구 최후의 피난처로서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 최고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수단 사용의 절약은 공장 제도에서도 처음부터 노동력의 가장 무자비한 낭비이자 노동 기능에 필요한 정상적 조건들의 탈취인데 가나의 공업에서 예전에 어, 공장지와 결합한 가내공업이 아니라 일반적 가내공업 이거 불필요한 얘기였습니다. 예, 공장지와 결합한 가내공업에서 그 적대적이고 살인적인 측면이 최고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대적 매뉴팩처 버밍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일단 버밍엄의 금속가구 매뉴팩처의 경우 황동 주조소, 단추 공장, 에나멜 공장, 도금 공장, 오칠 공장에 3만 명의 아동, 소년, 소녀들과 1만 명의 부녀자들이 건강에 해롭고 매우 과도한 노동에 고용되어 이 지역을 노동 도살장이라는 명의로운 이름 비꼬는 거죠. 예, 도살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본소에는 주로 주된 과도 노동과 재본소의 주된 과도 노동의 희생자는 여성, 소녀, 아동 등이었고요. 밧줄 공장에는 미성년자들이 주로 고용되었고 제염소, 양초 등 각종 화학 매뉴팩처는 야간 노동이 일상적이었으며 기계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견직 공장 직기는 소년들이 다뤘고 특히 넝마 고르기 산업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넝마를 수입해서 그것을 풀어 헤쳐서 비료, 털 부스러기, 인조 양모, 종의 원료로 가공합니다. 주로 여성이나 소녀들이 다뤄 그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옷감에 넝마에 묻어온 각종 천연두나 기타 질병에 감염되기 쉬웠다고 합니다. 기와와 벽돌 공장의 예시가 있습니다. 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 최대 4시 새벽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동했으며 오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의 노동은 단축되거나 적당한 노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4살에서 6살 아동이 성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노동을 했고 모줄리의 어떤 기와 공장에는 24세 여성이 2명의 어린 소녀를 조수로 삼아 하루 2,000장의 기와를 생산했습니다. 그 조수 소녀들은 30피트, 환산해서 약 9미터 깊이 구덩이에서 하루 10톤의 진흙을 끌어올려서 210피트, 약 64미터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와공장의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상스러운 말, 음란하고 무례하며 방탕한 생활 방식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조영공, 이 작업의 리더를 맡은 사람이 자기 오두막에 7명의 자기 반 사람들을 재우고 먹였습니다. 이게 자기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섞여서 살면서 살았고 집은 단층에 환기가 나쁘고 하루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위생, 청결, 예절 등의 규칙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주를 일삼고 가장 나쁜 것은 이 벽돌공들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 공중보건에 관한 제6차 보고서, 4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 두 개가 거론됐는데 6차 보고서가 4차 보고서를 인용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공식 편집자 사이먼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제1차적 위생권을 주장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했고 다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남녀 노동자들의 생명이 그들의 단순한 취업이 낳은 무한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현재 공연히 타격을 받으며 단축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표는 당시의 직종별 사망자 수를 비교한 표인데요. 네, 보시면 농업과 런던의 재봉업, 인쇄업이 각각 비교가 되어 있는데 농업과 그 공업 종사자의 그 10만 명당 사망자 수에서
매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대적 간의 공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스 생산인데요. 1860년 잉글랜드 레이스 생산 종사자는 약 15만 명, 그 중에서 공장법 적용 대상자는 만여 명이고 기타 14만 명 가량은 대부분이 이제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 노팅엄 레이스 제조 여직공 중에 폐병 환자의 비율을 그 지역 종합병원 의사가 자신이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로 만들었는데 686명의 환자 중 대부분이 17에서 24세 여성이었고요. 1852년 45명 중 1명 꼴이던 폐병 환자가 해가 갈수록 현격하게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서 1860년에는 8대 1까지 치솟게 됩니다. 레이스 생산에서 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레이스의 마지막 손질입니다. 이 작업은 보통 여자 장인의 집이나 자기 집에서 여성들에 의해 행해졌고요. 여자 장인의 집도 작업장은 보통은 그 장인의 자택의 일부이며 공장주 상인들의 주문 변동에 따라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성, 소녀, 어린 아동, 5에서 6세의 아동부터 고용을 했고 작업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문이 많을 경우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1인당 공간은 67 입방 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입방 피트가 이렇게 면적이 아니고 공간 단위이기 때문에 환산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24m인 공간이고요. 100 입방 피트는 한 변의 길이가 1.4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겨우 앉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빽빽하게 앉아서 일을 해야만 이 정도 수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조명으로 쓰이는 가스 등은 산소를 빼앗고 제품의 청결을 위해서 한겨울에도 돌로 된 바닥에서 아동들은 맨발로 노동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자 장인은 이제 그 작업 시간이 끝나갈수록 긴 회초리로 재촉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졌다고 또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뜨개질 레이스 공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농업 노동자의 오두막집에서 진행이 됐고 다수의 사업주는 주로 여성, 아동, 미성년자인 3,000명 이상의 간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의 마지막 손질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자 장인의 집 대신 레이스 학교가 등장을 한다는 거고요. 어, 이 레이스 학교라는 건 말이 학교지 레이스 짜는 법을 그냥 작업을 계속 지도하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고 난방 장치가 없는 작은 헛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위에 여자 장인의 집보다 훨씬 비좁은 33 임박피트나 24와 2분의 1 임박피트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은 2세부터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밀집 세공, 밀집 모자 제조가 있습니다. 버킹엄과 베드포트의 농촌 지방에서 1861년 총 4만 43명이 고용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는 각종 연령의 남성 3,815명과 7,000명의 아동이 포함된 14,913명의 20세 미만 여성 그리고 그 외 연령의 여성이 포함됩니다. 밀집 세공학교에서 아동들은 4세부터 다른 교육 없이 밀집 세공 일을 하고요. 밀집을 계속 눅눅하게 축이는 작업 때문에 입이나 손가락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업 공간은 앞서 본 것들보다 더 비좁은 12와 3분의 2에서 22 이방피트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아주 예외적인 최대 임금이 30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급인지 주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 근대적 매뉴팩처와 근대적 간의 공업이 대공업으로 이행, 공장법의 적용이 이 이행을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여성과 미성년 노동의 순수하고 완전한 남용, 모든 정상적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박탈, 과도한 노동과 야간 노동의 장애성 따위에 의한 노동력의 저렴화, 이런 방식에 의한 상품의 저렴화와 자본주의적 착취 일반은 결국 어떤 자연적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마침내 분산된 가공업과 매뉴팩처가 공장제 생산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사람을 다루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던 것이 자본가들이 결국 그 부분들을 다 기계로 대체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류품 생산의 사례를 보면요. 밀짚 모자, 부인 모자 제조업, 테 없는 모자 제조업, 재봉업, 부인용 외투, 부인복, 네이, 코르셋, 장갑 제조업, 제어업, 그 밖에 많은 작은 부분들, 넥타이 칼라 제조업 등이 이 생산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6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의류품 생산 종사자는 약 102만 4,267명으로 확인이 되고요. 의류품 생산은 부분적인 매뉴팩처, 소규모의 장인 수공업자들 매우 큰 부분의 간의 공업 노동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노동 재료는 기계제 공업이 제공하고 저렴한 인간 재료는 기계제 공업과 개선된 농업에 의해서 풀려난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 부문의 매뉴팩처 발생은 주로 수요의 모든 변동에 순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 집단을 자기 수중에 가지려는 자본가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이 부문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점차로 싸게 된 것은 최저 한도의 임금과 최대 한도의 노동시간 덕택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재봉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계 취급 노동자의 임금은 간의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비교적 좋은 처지에 있던 수공업자들은 재봉기와 경쟁하면서 임금이 하락합니다. 새로운 기계 취급 노동자는 전적으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어, 담당하게 됩니다. 이 기계력은 기존의 남성 노동자들이 힘든 작업을 독점하는 것을 뿌리 뽑았고 쉬운 작업 영역에서는 늙은 여성과 어린 아동을 대량으로 축출합니다. 그 결과 기계 재봉업의 확장과 함께 런던에서 아사자가 급증합니다. 아동노동조사위원회 2차 보고서를 보면 30에서 40명씩 함께 일하는 낮은 천장의 작업장, 다리미를 달구는 가스난로 때문에 무더운 방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적당한 노동시간이 지켜지는 경우조차도 매일 규칙적으로 3명에서 4명의 노동자가 졸도했다고 합니다. 생산수단 변혁의 필연적인 산물인 사회적 생산 방식의 변혁. 다양한 과도적 형태들이 혼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도적 형태들이 다양하더라도 진정한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감추진 못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기계제, 기계 생산으로 대체되어 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재봉기 자체의 성질은 일단 다방면을 이용 가능성이 있어서 종래 하나하나로 분리되었던 생산 부분들을 동일한 건물과 동일한 자본의 지위 아래 통합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적인 바느질과 기타 약간의 작업은 기가 있는 곳에서 함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수공업자와 간의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예. 개인이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대량 생산에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계를 내다 팔고 나중에 그걸 임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계의 힘으로 인해서 인간이 대체되는데 초기의 기술적 장애는 곧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며 수많은 작업기가 비교적 큰 매뉴팩처에 집적된 것이 증기력의 사용을 자극했다면 증기와 인간 근육 사이의 경쟁은 노동자와 작업기를 대공장에 집적시키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네. 일단 기계력이 발명이 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대공장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공작법 적용 확대에 의해서 인위적인 촉진이 있습니다. 노동일의 길이, 휴식, 작업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아동의 교대 등에 대한 강제적 규제, 일정한 나이 미만의 모든 아동 고용 금지 등의 규제가 더 많은 기계 사용을 필요로 하면서 동력으로서 근육을 증기로 교체할 것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에서 잃은 것을 공간에서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산수단, 난로, 건물 등을 확장해서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곳으로 생산수단의 집적과 노동자의 집결이 강화됩니다. 이제 영국에서 공장법이 만들어지고 발효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공장제도 존립의 필수 조건은 노동일이 고정되어 있을 때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에 일정량의 상품 또는 유용 효과가 생산되어야 됩니다. 무제한의 노동일, 야간 노동, 인간 생명의 무제한적인 낭비 따위의 오랜 습관이 지배하는 곳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에 아주 작은 장애도 이 자본가들은 자연이 부과하는 영원한 장애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후 경험이 이제 증명해 주게 되는데요. 일단 도자기 제조업에서 1864년 공장법이 강요된 뒤에 불과 1년 뒤 도자기의 생산비는 오지 않고 생산량은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냥 제조 부분에서 성냥개비의 한쪽 끝을 그 여성과 소녀들이 용해된 인액, 예, 인액에 담그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유해한 증기를 계속해서 흡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공작법 시행 후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성냥개비 담그는 기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하니까 노동자가 유해 증기를 들이마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레이스 매니팩처에서도 점심시간에 규칙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벽지 인쇄업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름 아닌 정부위원회에서 반박을 하고 이후 공장주들도 별말 없게 되는 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아니,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현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력 지출의 불규칙성, 순전히 기술적인 장애를 제외하면 노동자들 자신의 불규칙한 습관이 노동일의 규제를 방해합니다. 특히 성과급이 지배적으로 실시되어 하루나 일주일 중에 일부 시간 손실을 추후의 시간의 노동이나 야간 노동으로 메울 수 있는 곳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노동력 지출의 불규칙성은 단조롭고 고된 일에서 오는 권태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유치한 반응, 이것은 노동자의 반응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들어가면 훨씬 더 큰 정도로 생산 자체의 무정부성에서 나오며 이 생산의 무정부성은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무제한의 착취를 전제하고 또한 대목과 대형 주문의 돌발성이 노동력 지출의 불규칙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과 매뉴팩처에서는 대목의 돌발적 주문 때문에 주기적으로 심한 과도 노동이 행해졌습니다. 매우 불규칙하며 원료와 주문에서 완전히 외부 자본가의 변덕에 의존하는 간의 노동은 자본가에 의해 항상 준비된 산업 예비군으로 육성되며 1년 중 어떤 때는 가장 비인간적인 고역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다른 때에는 작업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자연적 장애라고 말했던 것 중에 사업상의 관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근거를 대더라도 금방 그 경험이 그들의 거짓말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절, 10절 발표할 손문환입니다. 어, 9절에서는 앞에서 봤던 내용에 이어서 이 간해공업이 이제 그 자본에 종속되면서 변동하는 사항에 의해서 공장법이 어떻게 일반화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이제 공장법에서 노동시간 외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조항과 교육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보건조항에서는 작업 공간의 청결, 환기, 그리고 이제 기계 작업을 하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 방법에서 환경에서 이제 신체를 보호해야 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문제가 됐던 인당 가지는 최소 작업 공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조항에 대해서 이제 초등교육을 아동을 고용할 때 그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용하게 하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이제 그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그,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1쪽에 보시면, 어, 이제 교육과 체육을 육체 노동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이것으로 입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자본론에서 가지고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651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사정은 간단하다. 학교에 반나절만 나가는 학생들은 언제나 정신이 맑으며 또 거의 언제나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받아들이려고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제도에서는 노동과 학업 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은 휴식과 기분이 전환되며 따라서 이 제도는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제도보다 아동에게 훨씬 적합하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앉아 있는,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소년은 노동을 끝마치고 생기 있고 맑은 정신으로 오는 소년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발췌를 하다가 너무 길어서 이제 그냥 놔뒀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가 그 약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질문으로 이제 뒤에 남겨놨습니다. 각주 218번하고 219번도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동은 교육만 받아야 되고 아동 노동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당연히 자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하고 읽는데 아닌데 나 다른데라는 부분이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남겨놨고, 그래서 652쪽에 보시면 이 교육은 이런 그 기술 교육들은 그 초등 교육들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는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제 약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다른,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든 어떤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제도로 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등의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뒤에서 기계제 대공업이 인간의 지적 성장에 가져온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를 기계의 의식 있는 구성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리고 진정한 공장 이외의 모든 곳에서는 기계와 기계 취급 노동자를 드문드문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분업의 새로운 토대로서 부인, 아동, 미숙련공의 노동을 도입함으로써 분업을 배상한 형태로 재생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문드문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그 부분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업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지적 상태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설명을 이제 인쇄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제 매뉴팩처나 수공업 시절에는 인쇄공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를 위해 읽고 쓰기는 필요 조건이었던 수공업 매뉴팩처 사회와 달리 인쇄기가 사용되면서 노동자는 그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기계에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보조 역할로 이제 기계에 종속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의 보조 역할은 지적 훈련, 기능 판단 등이 전혀 불필요한 역할로 이런 단순 작업에는 주로 소년 노동자들이 고용되었고 이들은 아동 노동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면 해고되며 다른 직업 그 이후에 그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웠다는 예시를 들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 노동자들의 그 지적인 성장을 어떻게 중단시켰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일반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 매뉴팩처 시절에는 개별적인 각 생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적합한 자기 형태를 발견하며 그것을 천천히 완성시킨다. 그리하여 일정한 성숙도에 이르자마자 자기 형태는 급속히 고정되어 버린다. 오직 경험으로 또 직업적으로 통달한 사람들만이 그 비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수공업 시절에는 이제 장인이 이제 그 초보 시절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한 가지를 배우고 그게 이제 정점에 이뤘을 때 거기서 이제 중단하고 그 비법을 쭉 이어간다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대공업으로 넘어오면서 수공업 매뉴팩처 사회에 그 서로 비밀스럽게 유지하던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들을 폐쇄적 습성들을 제거하고 자연 발생 전 분화된 생산 부문들을 전체로 파악하여 이것을 다시 그 각 부분의 구성 운동들로 분해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발생한 기술공학은 도구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인체의 모든 생산적 활동은 소수의 주요 기본 형태들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한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기본 운동 단위의 분업으로 어, 높은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의 집합으로 정체 생산 과정이 분업화되었고 이것이 상기의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아동이나 미숙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근대적 공업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 과정의 사회적 결합들을 끊임없이 변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공업은 노동의 전환성, 기능의 유동성, 노동자의 전면적인 이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본인에게 맞는 직업과 작업 환경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황을 통해 강제적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렇게 발생한 산업 예비군에게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할 것을 요구한다. 즉 발달한 개인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하고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잦은 이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일면 자본주의가 그 노동자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 교육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래서 상기 대공업에 의한 변혁 과정 중에 공업학교, 농업학교, 직업학교가 있다. 그래서 658쪽에 보시면 노동자 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 교육이 노동자 학교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혁명의 효소들, 이것들의 목표는 동네의 분업을 철폐하는 것이다. 는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와 이것에 어울리는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와는 전적으로 모순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각주 229번과 함께 보시면 이런 교육의 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분업이 을 철폐할 것을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도 못 따라갔는데 이 상황을 왜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육 그 조항에 이어서 이제 그런 조항들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살짝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법의 일반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장법은 기계재 생산의 최초 형태인 방적업과 직조업에만 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모든 사회적 생산에 적용하는 일반법으로 전환된 것을 공장법의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노동 규제의 필요성을 아동노동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간의 공업이 대규모 앞에 8절에서 본 것처럼 간의 공업이 대규모 자본에 종속되면서 기존 가족 제도의 경제적 토대와 그에 따르던 가족 노동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로부터 이들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갑자기 희망에 찬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 가족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무섭고 매섭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서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남녀 관계의 더 좁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형태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부패와 노예 상태의 해로운 원천이 되지만 적당한 조건, 그러니까 자본주의 외의 체제 하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우아한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라고 660쪽에서 말하면서 이제 이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이런 그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는 상태로 인해서 어떤 힘의 균형이 약간 달라지는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내에서는 이 부분이 그 긍정적인 형태로 발전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체제 하에서는 어떤 그 남녀노소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발전문에 이제 좁은이라고 지금 이게 써놓으셨는데 아마 제가 높은일 거예요. 나중에 네, 본문 확인해 아,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예, 두 분은 아니, 예, 그래서 그리고 공장법의 일반화로 다시 돌아와서 가내공업은 전통적 제도의 마지막 으로 가내공업이 대공업에 의해 몰락하고 변화하면서 자본주의적 착취가 심화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법 일반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일반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다음 두 가지가 그 일반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은 사회의 어떤 한 지점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때는 다른 모든 지점에서 더욱더 무모하게 보상받으려 한다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험적 사실 때문이 하나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자본가들 자신이 자기 본인들끼리 경쟁하는 조건에서 평등, 즉 노동 착취에 대한 규제의 균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주 공장은 규제를 받는데 이제 소기업체는 이제 그 공장법 기존에 있던 공장법 내에서는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 노동의 공급이 공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으로 쏠린다는 점에서 이제 그 대규모 어, 공장주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반사이익을 얻어서 소규모 작업장들이 증가하는데 이런 그 소규모 작업장들이 증가하는 것이 국민 전반적인 그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보고서에 보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이제 일반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아동노동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서는 140만 명 이상의 아동 미성년자 부인들,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와 가내공업에서 착취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장법을 적용할 것을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이후에 공장법 확장 조례는 1867년 8월 12일에 통과되었고, 그리고 이때 확장 조례는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작업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 다른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작업장들을 공장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1867년 8월 17일에는 노동시간 규제법이나 혹은 작업장 규제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장업장, 그러니까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내공업을 단속하는 규제들을 이제 함께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어떤 이런 조사위원회들의 활동에 이어서 이제 공장법이 전체 산업계로 다 확장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 공장법의 일반화에서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공장법의 확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수의 예외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자본과의 타협 협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장법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과되었던 작업장 규제법은 실질적인 세부 규정이 좀 빈약하고 그 빈약한 규정에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해야 되는 기관에서 별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서 이분들이 실행을 하지 않아서 이 정권을 공장 감독관에게 이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장 감독관 분들의 인력 숫자가 너무 적었었는데 이 정권 이양 이후에도 그닥 충원이 되지 않아서 실행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공장 일반화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쪽에 보시면, 그리하여 1867년에 이 영국 입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편으로 지배계급의 의회가 자본주의적 착취의 지나침을 반대해 그처럼 특별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가 이 조치를 실제로 실시할 때 주저하고 마지못해 하며 무성의했다는 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화 이후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광산업하고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1번에 보시면 광산업이 다른 모든 산업과 다른 점은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와 산업 자본가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는 데 있다. 이 양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 공장 입법에는 유리한 조건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립이 없기 때문에 광산 입법은 지연되고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0년에 이제 위에 아동조사처럼 조사위원회를 실행을 하고 42년에 광업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과 10세 미만 아동의 지하 노동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후인 1860년에 광산감독법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광산 전담 관리가 그 각 광산을 감독하게 하고 있고, 10에서 12세 아동의 취약증명서 확인 필수화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감독관의 숫자 필수화하였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관이 부족하고 권한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이 60년에 입법된 이 부분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10년이 지나서 1872년에 아동 노동 시간 규제와 채광업자와 방산 소유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또 전부도 아니고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법이 72년에 이제 겨우 통과를 했다 해서, 방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엥겔스가 굉장히 대량의 뭐지? 조사위원회에서 했던 증인 신문 내용을 대량으로 이제 삽입해서 그 당시에 그 자본가의 시선과 실제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어떤 식의 그 시선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거의 진행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9쪽에 보시면, 농업에서 아동 미성년자 여성들의 노동을 조사하기 위한 1867년 왕립조사위원회는 약간의 매우 중요한 보고를 발표했다. 그래서 공장법의 원칙들을 수정해 농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으나 현재까지 모두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공장법 일반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규모 사업체의 대규모 사업체로의 전환 촉진과 이에 따른 자본의 집적과 공장 제도의 배타적 지배 강화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본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 또한 같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무정부성과 파급, 노동 강도,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경쟁도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가내공업의 붕괴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동 인구가 과잉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에
공장법 일반화가 일조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9쪽에 보시면 결국 공장법의 일반화는 생산 과정의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결합을 성숙시킴으로써 생산 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의 모순과 적대를 미리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요소들과 낡은 사회를 타도할 세력들을 모두 성숙시킨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에서는 이런 공장법 일반화가 그 자본주의의 그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해서 결국에는 그 몰락의 길로 걷게 하는 데에 시초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노동자들이 어떤 그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공장법 일반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에서 굉장히 짧게 대공업과 농업의 대공업이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업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이제 첫 번째로 노동력이 변화하게 되니까 농업에서는 기계의 사용을 육체적으로 공업에서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보면 경지 면적이 확장됐는데도 농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으로도 감소해서 결국에는 노동자 과잉을 이끈 면에서는 이제 공업과 어,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공업에서 이제 소규모 수공업이나 매뉴팩처가 모두 몰락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소경영 농민이 붕괴하면서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원시적 가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농업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농업과 공업의 결합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그 위에 형성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몰리게 되고 따라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태적 불균형으로 해서 토지 비옥도가 저하되게 되고 그리고 이 농업 세력과 상업 세력으로 인구를 부자연스럽게 분할하는 이런 그 흐름이 생기게 되는 면도 여기에서는 걱정스러운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 농업에서는 토지도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공업과 유사한 형태와 수준을 지니는 착취가 진행되지만 농촌 지역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모여 있지 않고 분산돼서 일한다는 점에서 그 공업보다 약간 더 암울하게 그들의 저항력은 약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는 제가 질문으로 남겨놓았습니다.